안녕하십니까. 대한축구협회 전임 강사로 재직 중인 백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환 강사입니다. 자, 오랜만에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성환 감독이 2년 동안 준비한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나라 축구 유소년 발전을 어떻게 또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SG 이 그룹에서 언더 18세 대회, 국내 대회, 그리고 월드컵 전 경기를 이렇게 저희가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좀 미흡하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서로 이제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목차로는 저희가 이 경기 국면 관련된 공격 상황에서도 빌드업, 그리고 기회 창출, 그리고 우리가 파이널 서드를 어떻게 진입할 건지, 그리고 득점을 위한 기회 창출은 또 어떤 유형들이 많았는지를 한번 조사해 봤고요. 수비 상황에서는 상대 전진을 어떻게 방어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성인 월드컵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카운터 프레싱에 대한 부분보다는 수비 조직을 갖춰서 상대를 저지하고 방어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많이 관찰이 됐습니다. 또 이제 경기 국면 관련된 이제 전환 상황에서도 수공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어서 어떻게 또 그걸 풀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지 한번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트피스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심리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성적 이건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근 한 10년, 2010년 이후에 6개 대회가 좀 치러졌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제 팬데믹으로 한번 취소가 됐었고요. 6번의 대회 중 3번의 본선 진출, 그리고 3번의 본선 진출 실패를 했는데 2019년도에 그래도 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모습이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올해는 단 3경기만 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앞서 변성환 감독이 발표했듯이 본인이 생각한 그리고 협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맞도록 준비했던 부분들, 그리고 준비했던 부분들을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메이션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 이제 국내 대회 대통령 금배는 포백의 비율이 76%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3백의 비율은 좀 적었었고요.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는 원톱의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80% 정도로. 그리고 챔피언십 같은 경우는 수비 상황에서의 이제 포백 비율이 상당히 좀 많았었고요. 죄송합니다. 수치상으로는 조금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에서는 원톱의 비율이 좀 높았었고, 국제제 같은 경우는 백포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89%에 달았고, 그리고 공격은 마찬가지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원톱의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기본 포메이션은 이 현대 축구에서 크게 지도자들이 비중을 좀 두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격 형태의 어떤 형태로 플레이할 건지, 그리고 수비로 전환됐을 때 수비 조직을 또 어떻게 구축할 건지가 관건이지, 기본 포메이션이 3백이다, 5백이다라고 해서 이게 수비적인 포메이션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전상에서 저는 또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어떤 포메이션을 썼고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한지가 경기를 관찰해서 좀 나왔던 부분이
포백으로 어떤 수비 대응을 유지를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원톱을 사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 국제대회에서는 76%의 비율이 나왔다고 하는데, 오히려 제가 봤던 경기들은 오히려 모든 경기 원톱을 활용하여 그 공격형 미드필드나 섀도우 스트라이커들을 수비 시에 투톱을 만드는 과정이 또 이런 어떤 운영적 차원, 저 역시 이게 기본 폼에 뭐 4-1-4-1, 4-2-3-1 뭐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냥 기본 형태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 경기를 보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던 부분이, 내가 수비의 형태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상황에서 어떤 역할 분담이 있을 것인가, 또 원톱을 활용하면서 그 원톱한테 볼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공격 형태를 조합을 어떻게 그 원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점을 시작으로 어떻게 조합의 형태를 만드느냐가 오히려 조금 더 보였던 내용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 형태에서 수비적인 상황과 공격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예, 여기 추가로 이제 국제 대회는 이번 17세 월드컵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우선 공격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공격 상황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틀로 좀 전달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많은 데이터와 이런 경기 상황에서 사실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함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단락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빌드업 관련해서는 중앙에 밀집되어 있는, 처음에 시작하는 그 중앙에 밀집되어 있는 수비를 상대로 어떻게 형태의 변화를 일어나게 할 것인가, 또 공간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가운데 우리가 빌드업을 시작을 할 때 중앙 지역에 튼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수비에서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그 다음 미들서드로 어떻게 그 볼을 전달을 할 것인가, 선수들을 더 전진시킬 것인가, 이런 형태를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 결국에 빌드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다음 서드로, 그 다음 공간으로 볼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한국 대표팀과 또 국내 대회와 월드컵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그 패스 시도를 많이 했는가, 또 그 시도 안에서 그 볼이 잘 전달됐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이 늦었고 그 볼을 전달을 위로 못하는 상황. 영상을 좀 시청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대통령 근대 제천대에서 플레이를 하는 상당히 좋은 장면도 많습니다. 이 장면 외적으로. 이제 밑에 지역에서 볼을 가지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앞에 공간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진을 못하는 상황들. 우선 첫 번째로 센터백에서 시작하는 전진 능력. 잘 갖춰진 수비 사이사이로 움직임이나 이 배급 능력들이 사실 많이 늦고 횟수가 적다. 너무 안전하게 우리가 볼을 지키려고만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자, 빌드업 상황의 대부분 볼을 소유하고 있는 그 지역이 미들 서드 그리고 파이널 서드로 진입을 위한 패스 선택 움직임보다는 우리가 이제 소유의 개념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하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대표팀 영상 좀 시청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유사하더라고요. 제가 경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국내 대회와 한국 대표팀의 빌드업 이런 상황들이 사실 비슷한 상황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결국 이런 타겟형한테 어떻게 볼을 전달을 할 것이냐의 상황 인지 안에서 속도, 결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안전하게만 전달을 하려고 하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전방으로 볼을 과정하는 데 있어서 그건 생각의 속도, 행동의 속도. 물론 이런 부분들은 우리 팀만의 그 상황은 아니고 타 국가나 타 국내 리그에서 또 많이 확인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될 텐데요. 그럼 이제 어떤 환경에 선수들을 노출시킬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 구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 일관적인 좀 코칭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의 훈련 때와 같은 상황의 대회 때의 지도자의 코칭이 다르다라고 하면 분명히 선수들은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럼 아이들한테 환경 제공을 할 건지가 우리들이 좀 고민하고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너무 많은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드컵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경기인데 뭐 특정 경기라서 전달드린 건 아니고 이 볼이 과연 이 타겟한테 이 주요 선수나 주요 공간에 볼이 어떻게 또 전달되는가, 그 볼이 전달되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월드컵 대회에서 사실 이 10번 선수의 사실 이런 이슈는 너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10번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결국에 이 수비 사이사이에 패스 전달을 시도하면서 그런 부담감을 안고 결국에 안정성을 택할 건지 나는 도전을 택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빌드업에서 있어서 반복적으로 경기를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넓고 깊게 형태를 우리가 갖추길 원합니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수비 형태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 단순한 움직임이 더 많지 않았나. 좀 탑 레벨에 있는 나라들과는 우리나라와의 차이는 좀 넓고 깊게 유지하는 형태에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변형을 어떻게 또 일어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공격 상황에서의 기회 창출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제 미들 서드에서 이제 프로그레션해서 이제 파이널 서드 이제 진입하는 과정에 대한 수치입니다. 이 세 대회 국내 이제 대통령 금배 그리고 챔피언십 이제 17세 월드컵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수치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 크로스 시도 그리고 슈팅으로 이어지는 상황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득점으로 연결되는 부분들까지 대부분 강팀 그러니까 우리보단 좀 더 개인적인 능력 그리고 팀으로서의 조직이 잘 갖춰진 팀들이 상당히 좀 숫자가 높았다라는 걸 좀 수치를 높았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상황의 기회 창출 상황에서 이제 크로스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제 경기당 평균 횟수 또한 우리가 이제 4강에 들은 이제 팀들보다는 좀 현저하게 좀 적다라는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영상 한번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기회 창출.
자, 이 상황은 상대가 사실 수비 조직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의 측면에서의 콤비네이션이었죠. 자, 이제 풀백들의 좀 과감한 침투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물론 수치상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었고요. 자, 지금 득점 상황에서 뭐 확인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원톱에 이 스텝백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확실히 분명히 훈련이 필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은 들더라고요. 특정 훈련이. 저 좁은 공간에 패스를 연결하고 또 그 다음 플레이로 이어지는 그 기술들, 세밀한 기술들, 운전에서의 움직임들, 지금 저희가 기회 창출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새로운 정보는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피파에서는 이제 크로스 유형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스윙은 여러분들이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고요. 자, 측면 지역에서의 아웃스윙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자, 이번 영상 인스윙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크로스의 질이 상당히 좀 좋은 것들이 확인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축구에서 이제 기회 창출 부분에 이제 크로스를 이용한 득점 상황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푸시 크로스 이런 것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었죠. 근데 푸시 크로스라고 해서요. 문전으로 파이널 서드 진입 이후에 골대 앞쪽 선수에게 정확하게 밀어주는 크로스를 푸시 크로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파에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 풋볼 랭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세 월드컵에서 역시 그 나라별로 어떤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의 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크로스는 푸시 크로스에 의해서 득점 아니면은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봅니다. 또한 영국이나 프랑스가 잠그는 수비를 하는 팀을 만났을 때 또 크로스가 올라가는 위치들이 상당히 밑에 지역이기 때문에 그 우즈벡이랑 영국이랑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영국이 기술적으로 부족하거나 공간 침투 능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런 크로스의 유형을 찾지 못하더라고요. 예, 조금 전에 이제 로프트는 이제 저희 이제 칩샷이라고 하죠. 그런 크로스를 김지수 선수가 한 크로스를 이제 로프트 크로스라고 하고 이제 드라이빙 크로스는 이제 골대로 강하게 공간으로 크로스하는 부분을
드라이빙 크로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격 상황에서의 마찬가지로 이제 기회 창출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현대 축구에서 이 풀백의 공격 가담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레이 상황에 한 70m 이상을 공격 전환해서 어시스트까지 엔드라인 부분까지 달려가는 모습들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대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국내 대회에서 목격하지 못했던 부분은 볼을 빼앗겼을 때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지도자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몇몇 지도자들한테도 풀백의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이제 대회의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공격 가담하는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 아이들은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좀 실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자들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지는 저희가 좀 한번 좀 많이 고민을 좀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존중하는 기반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회 창출 이후에 득점으로 들어가는 채널에 있어서 모든 세계 대회에서 중앙으로 시도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이후에 수비를 밀집시키고 그 다음 또 공간을 찾아내는 이런 부분. 이 다음 지표를 잠시만요. 이 다음 지표에 보시면은 결국에 저희는 파이널 서드도 중요하지만 서드에 들어가 가지고 페널티 에어리어에 들어가서 결국 마무리를 했는가 못했는가가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앙으로 상대 지역으로 진입할 때 요즘 현대 축구에서 상당히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수비 블록 형성이나 간격들이. 그러면서 그 페널티 진입을 1차적으로 방어를 하는, 좀 전에 봤듯이 크로스 상황이 나오면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득점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선 1차 블록을 페널티 에어리어 전까지 강하게 정화를 하고 공격 상황에서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무리 짓는 이런 수치들인데, 결국에 우리는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가서 선수들한테 어떤 주문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나타내는 그래프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득점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났는가, 존 1 지역에서 세계대회 모두 많이 일어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존 2 골대 바로 그 골 에어리어 안에서 또 일어났다고 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와 연관되게 저희가 이제 그 존 14이라고 또 이야기했던 이 지역에서의 기회 창출이 어시스트가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통계적으로 예전에 봤을 때, 이제 현대 트렌드에 맞게 이 지역은 양쪽 존 4에 대한 지역은 우리가 또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득점에 있어서. 결국에 지금 표를 보시면은 모든 데이터 수치에서 거의 이 지역에서 수치가 제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페널티 박스 앞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더 깊게 공략을 해야 되고, 그 깊게 공략한 공간에서 또 어떻게 득점까지 나오는 연결을 해야 되는지, 이런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러시아 월드컵과 카타르 월드컵의 비교에 있어서 성인 축구를 처음에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전환사항은 같습니다. 결국에 세트피스 양과 그런 득점이 줄었고, 오히려 조직된 공격의 유형의 득점이 성인 축구에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조합 능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고등학교 선수들 그 세계 대회의 득점 유형들을 저희가 데이터로 좀 만들어 봤는데, 제가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 아이들이 빠른 공격, 빠른 수비도 역시 중요하지만 볼을 잘 소유를 하고 공격 조직을 잘 만들어서 그 선수들과 같이 어떻게 공격 조합 능력을 발전시킬까가 좀 더 중요하지 않는가. 거기에 좀 이렇게 포커스가, 제 생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표에 보듯이 오히려 챔피언십에서 전환의 확률로 일어나는 득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상을 보면 득점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자, 상당히 밀집된 수비 안에서 공격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조합 능력으로 득점을 일어나게 할 것인가. 이런 유형들의 사실 득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도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훈련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좀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런 이제 비율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훈련 구성이 되는지. 또한 국내 대회에서는 많은 득점이 또 여러 형태로 일어났지만, 저희 17세 한국 대표팀이 2득점을 했는데, 그런 득점이 어떤 유형의 득점이 또 일어났는가도 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타겟형의 스트라이커가 지금 현재 세계 축구에서 얼마나 또 중요한지, 그 원톱의 그 스트라이커들이, 능력들이,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득점에 관해서는. 이런 이제 센터 포드 원톱의 저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 상대 수비가 대부분 박스 안에 대부분 8명 이상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 솔로 플레이에 의한 저 득점을 이렇게 보면, 저런 시도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문전에서 원톱의 움직임들. 파이널 서드 진입 과정, 그리고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원톱의 퍼포먼스입니다. 자, 이제 수비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들 블록에 밀집해서 전진 방어를 좀 하는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또 변성환 감독도 언급을 했지만, 대회를 준비하면서 본인들의 이제 팀 철학 기반, 경기 모델, 그리고 플레잉 스타일을 훈련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이자고 했는데, 환경적인 요소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카운터 프레싱 그리고 하이 블록 하이 프레싱의 비율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 2022년 카타르 성인 월드컵에 비해 그런 수비 형태는 좀 많이 차이가 좀 있었고요. 이번 이 17세 월드컵에서는 미들 블록에서의 수비 형태가 대체적으로 좀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들 블록에서의 이 컴팩트한 수비 대형이, 자, 그리고 이런 미들 블록 안에서 개인과 그룹의 이 수비 방법들이 이 강팀일수록 이 좋은 예측, 좋은 판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언제 압박할 건지, 그리고 언제 지원할 건지,
그리고 개인이 압박을 할 건지 아니면 그룹적으로 압박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조직이 갖춰진 팀들이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환 사항에서 이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표에서 핵심은 저희 대표팀이 볼을 뺏기고 나서 다시 볼을 탈취한 그 순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세 번째로 상당히 볼을 뺏기고 나서 즉각적인 압박을 통해서 볼을 다시 찾아오는 과정들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또 그 밑에 이제 또한 그 뺏어온 확률도 높았지만 뺏기고 나서 상대 공격들을 지연을 시키는 수비를 좀 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여기에 24개국 중 23등인 거는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뉴칼레도니아 이런 팀들은 사실 이제 이런 공격 엘리트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비율을 보면은 사실 저희는 24개 중에 24번째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게 수비로의 전환. 예를 들어서 스페인 경기를 많이 보는데 스페인 역시 상당히 17세 대표팀과 빌드업 형태나 방법이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예를 들어서 10번의 공격에 7번, 8번을 성공을 했다고 치면은 우리는 6번, 7번의 공격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스페인에서 오히려 더 보였던 거는 공격 과정 안에서 7번, 8번의 성공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전환 순간에 그 볼을 소유를 좋아하는 그 스페인 역시 수비로에 대한 그 생각이 엄청 잘 되더라고요. 즉각적으로 넓게 벌려있던 선수들이 위험 지역으로 들어와서 블럭을 형성하고 볼에 가까운 사람들은 볼 쪽으로 사람 쪽으로 압박을 바로 시도하고 그러면서 재차 수비 형태를 만들어서 다시 볼을 뺏어서 또 전방으로 나가는 이런 경기를 보면서 우리 역시 빌드업 과정 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수비로의 전환이 또 반드시 연계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맥락에 공격을 지연을 못 시키다 보니 상대 공격수한테 페널티 에리어까지 진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한 사실 이게 4등이라서 좋은 부분은 아니고 이게 뒤로 보셔야 됩니다. 이 4등은. 뒤에서 4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슈팅을 내주고만 이런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에 보시면서 빌드업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환 상황에서 자, 저는 이렇게 수비가 물를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어느 저지선이 돼가지고 방어를 해서 이 공격수가 타이밍을 잃고 채널을 측면으로 미리 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결국 그래서 깊은 지역까지 내려오는 부분. 이 영상을 이렇게 보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말리의 수비형 미드필드, 독일의 16번의 수비형 미드필드 선수들이 아주 좋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게 그냥 맹목적으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물러서다가 딱 거기에서 저지선이 돼가지고 1차적인 방어를 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면서 사실 경기를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지고 전달 좀 드려봤습니다. 자, 수비에서 공격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표 보시면 대한민국 대표팀이 볼을 뺏기지 않고 볼을 소유한 비율은 이 세 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위입니다. 1위. 그러니까 볼을 뺏기지 않고 볼을 소유한 비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이 빠르게 앞쪽으로 공격 전개한 비율에 대한 수치는 또 좋지 않은 수치가 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슈팅으로 이어간 또 비율 또한 수치상으로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비 조직된 이제 수비에서 공격 전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카운터 어택이든 아니면 우리가 카운터 어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을 땐 또 빌드업 프로그레이션, 또 파이널 서드를 어떻게 진입할 건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이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앞쪽으로 전진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뭐 개인의 이 스캐닝에 대한 부분, 상황 인식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중요할 거고, 그리고 볼 터치, 컨트롤에 대한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장면이 많은데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찾아보고자 했던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서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좀 보면서 나라별로 벌써 어떤 훈련이 되어 있는가가 조금 보였던 것 같습니다. 볼을 탈취를 하고 내가 어떤 다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 월드컵 4강에 올라간 팀과 벌써 예선에 떨어진 팀의 차이점이 거기에서 조금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트피스 부분은 이 지역에 있어서 상당히 파울 나는 숫자가 이제 적더라고요. 이제 VAR 비디오 판독을 통해 가지고 또 큰 박스는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이제 이 지역에서 사실 프리킥을 내주거나 파울을 범했을 때 사실 많은 프리킥 스페셜리스트를 통해서 경기의 분위기도 바뀌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바뀌는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팀들은 이런 키커의 능력들을 향상을 또 어떻게 시킬 것인가. 우리가 경기가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을 때 이런 프리킥으로 분위기 반전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성은 조금 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코너킥이나 이런 프리킥에서 다양성은 조금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한 명에 의해서 이런 프리킥 능력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 관련된 부분이고요. 기술적인 마지막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은 뭐 비단 이제 공중볼 경험만을 저희가 이야기하려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그 긴박한 상황의 경합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고자 지표를 좀 마련해 봤고요. 이 공중볼 시도, 그리고 성공률, 그리고 세컨볼 획득에 대한 부분들이 수치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뭐 이 수치만 가지고 이 심리, 위닝 멘탈리티를 다루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한번 영상을 보면서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리 관련된 저는 이제 선수들 경기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현대 축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히 유청소년 관련된 부분에 이제 경기를 읽는 눈이 좀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상황 예측 능력, 예측 판단에 대한 부분, 속도, 그리고 그 판단을 또 어떻게 정교하게 플레이로 이어질 건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실수가 있다라고 해도 또 주변에서 협력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그 이번 챔피언십 결승전 서울과 수원의 경기입니다.
이런 공간에 대한 인지 그리고 예측 능력들 그리고 이 볼을 잃지 않겠다는 이런 강인한 좀 의지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막상 우리 선수들이 팀에서 이런 강도의 훈련을 얼마나 하고 있을지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전달드릴 내용은 연령별 대회에서 데이터로 대회 간 이렇게 수치를 놓고 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또한 그 안에 선수들의 차이 또 대회 성질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들이 또 나오겠지만 좀 데이터적으로 보는 전달 드리는 것보다는 좀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전달을 드리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 드렸고요. 결국에 저는 요 세 가지의 또 문제점을 저희가 해결하지 않으면 발전은 상당히 더디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경기 시간이 우린 대회는 사실 10분 정도가 부족합니다. 80분 경기를 하고 있죠. 그 안에 10분에서 차이에 있어서 득점은 이렇게 나왔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본 경기는 90분 경기가 아니더라고요. 월드컵에서 경기는 105분, 110분의 경기였습니다. 그 중간에 경기를 지연시키는 선수 이런 부분들이 심판들이 엄격히 제재를 하고 그 시간을 그렇게 지체를 했다면 반드시 그 이상의 시간을 추가 시간으로 부여하는 이런 형태에 있어서 전반의 평균 거의 5분 이상 줬던 것 같고 후반 평균 8분 이상은 추가 시간이 들어가면서 경기를 결승까지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앞으로 90분 경기가 아니라 우리는 105분, 110분의 경기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었고 두 번째는 선수들이 어떤 환경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프로 산하팀의 1년 지금 스케줄이고요. 여기는 일반 고등학교 선수들의 스케줄인데 이 컨퍼런스를 올 초부터 계획을 하면서 이런 일정들을 좀 전달받고 경기 수가 한 80경기 가까이 되면은 결코 선수들이 적은 경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하지만 어떤 경기에 노출을 시키느냐가 우리 지도자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서 리그 포함 대회 포함해서 38경기 정도들을 리그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희가 생각해보면 고등학교와 고등학교 경기를 하겠죠. 근데 이 나머지 연습 경기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고등학교보다는 대학교 형들과 경기를 하면서 우리는 경기 운영 능력, 지금 변성화 감독님도 이야기를 했고 여기 병익절 강사님도 이야기를 했듯이 경기 운영 능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지만 우리는 그 고등학교 선수들이 대학교 1, 2학년 형들이랑 경기를 하면서 오히려 수비의 훈련만 하고 있지 않는가. 90분 경기를 하면은 80분 이 정도를 수비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격 수비의 전환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 아이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가. 볼을 뺏었으면 이 볼을 바로 전방으로 넣을 수 있는 능력. 볼을 빼앗겼으면 그 형들을 통해서 바로 얻을 수 있는 능력들이 상당히 좀 그 연령대에 있어서 제한이 되고 있지 않는가. 결국 경기를 하지만 아주 상황마다 수비 훈련만 되고 공격 훈련은 또 되지 않고 전환 훈련이나 거의 형들이랑 경기를 하면서
거의 수비 방어 훈련만 우리는 연습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기간에 있어도 이게 1월달 스케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죠. 1월달에 훈련 동계훈련을 가면은 엄청난 경기에 노출되어 있는. 하지만 또 춥고 환경은 바람 불고 아이들이 부상이 또 쉽게 나오는. 왜 2월달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여기 지도자가 저희가 이 역할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오셨던 뭐 정혜성 감독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여기 협회 직원들이 먼저 이 부분을 해결을 또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 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그래프를 보면 경기를 배우는 단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스템 안정화를 어떻게 찾아줄 것인가, 다양한 사항을 열어주면서 이제부터는 숙제는 여기 오신 지도자들의 몫이 아닌가. 내년부터 아이들한테 어떤 환경을 제공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발전을 시키는 게 우리가 할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본 경기를 예선전서부터 16강까지 다 보면서 그 일본 선수들은 현재 성적을 위해서 본인의 스타일을 경기에서 다 포기를 하고 잠궜다가 카운터 어택 이런 유형들의 경기만 했습니다. 또한 독일은 대회 우승을 하고 현지 이제 기사들을 찾아본 결과 독일 상황이 지금 많이 좋진 않죠. 대표팀도 많이 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나라에서 찾은 게 기본적인 우리 독일만의 스타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DNA를 좀 찾아서 이 17세 아이들한테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것부터 대회를 준비를 해보자 하고 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차이가 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저희 고등학교 여기 모이신 선생님들과 이렇게 좀 맞대고 이런 고민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부는 저희가 국내 대회 그리고 월드컵에 대한 비교 분석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었고요. 마치고 나서 2부에는 그럼 실제 그 대회에 참석한 변성환 감독님 그리고 선수 두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